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사사건건입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정치대담으로 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행보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소위 규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경쟁과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이제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되겠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역행해서 존재하는 시장도 없다. 그건 뭐냐? 결론은 그런 거죠.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게도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그 증상이 조금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이렇게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원 규모도 그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무슨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표정관리 속에 경거망동, 오만 금지 정책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혁신위에서 내놓은 걸 보면 동일 지역 3선 연속 제한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열린민주당에서 왜 개혁과제로 낸 게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이랬잖아요. 네네. 여긴 동일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부합하는 걸로 보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른 조직입니다. 현재 장경태 의원이 하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있고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정치혁신특위 이제 별도로 구성되는 거라 일단 민주당에서 그런 정치혁신의 기운을 받아서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선거 기간이 총선은 아니지만 어떻게 정치를 개혁할 것인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첫 발은 잘 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대장동 연루 인사들은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정확히 얘기하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사람들은 보내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 공세랑 이어지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특권은 좀 제한하는 그러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시장도 중요하고 정부도 중요하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자율성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공자왈, 맹자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래서 이재명은 과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야당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나는 최대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은 벌이지 않겠다. 부자 몸조심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과 김성회 대변인님께 현재를 즐기시라. 이렇게 야당이 좀 어렵고 그럴 때 현재 갈등 불러일으키지 않고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좀 보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뭐 정책 공세를 야당에서 펼쳐서 그 공약을 놓고 서로 좀 논박하는 모습 이런 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민들도 사실 그 모습을 제일 기다리고 네, 있죠. 그럼요. 네.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한 공약 저희 그래픽 제작해 놓은 거 있죠. 그걸 좀 보여주시죠. 건강보험 보장성을 좀 더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에 있는 저 HPV 저거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예요. 저 백신도 무료 접종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탈모 치료도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이 포자를 털 모자로 바꿔서 모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올해부터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볼 땐 괜찮은데 뒤에서 갑자기 좀 심각해져서 최근에 하시는 건가요? 약을 바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논쟁 자체로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비용은 어떨 것인지 하는데 지금 중간에서 전문가들 중에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만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현재 프로페시 한 달 약값이 45,000원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가격이죠. 그런데 이건 이제 그 약일 때 경우에 그렇고요. 이제 복제약이 지금 개발되고 생산되고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거 3분의 1 가격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제네릭으로 갈 경우는 1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추산하고 있는 뭐 탈모를 하면 1조가 든다, 1,000억이 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도한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비용까지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자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하고 보험에 품어 안을 것인지 이런 논쟁을 하는 것 대선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논쟁은 상당히 바람스럽죠. 기본적으로 탈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분들을 도와준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탈모 문제는 뭐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탈모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걸리면은 스트레스성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근데 이걸 확대하자라는 거는 건강보험 재정을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한 해 23만 3천 명 정도의 탈모인들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대략 300억 정도를 보조를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대략 1,000만 명 탈모 시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처방을 받게 되면은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 1조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 올 한 해 1조 7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거든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도 중요한데 저는 한정된 재화가 있으면은요 이거를 어디에다가 투입해야 될지 선택하고 판단하는 건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죠. 급여 적용하는데 시급한 곳이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간병비라든지 희귀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욕구가 있는데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투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먼저 투입하는 게 맞지 탈모 문제에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탈모 지금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인 건 분명한데 정말 건보 재정 거기 들여도 좋은지 이런 정책 토론은 정말 얼마든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능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내는데 매달 보험료를 내는데 1년 내내 한 5년 동안 병원 한 번씩 안 가면 도대체 내가 이 돈을 왜 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마련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사실 이 탈모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수가 또 20, 30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토론하고 느껴보는 것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이 도입된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취약계층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보조를 국가가 해주겠다라는 측면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탈모 문제가 과연 이분들에 해당되는 것이냐, 건강보험 설립 취지가 맞느냐라는 부분은 김성애 대변인과 저처럼 이렇게 토론했듯이 나중에 후보들끼리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상희 교수 같은 분들은 비판을 하기도 하더군요. 얼마든지 논의를 좀 해볼 수 있는 문제 같아요.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토론 성사될지 관심이죠. 이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상대 후보의 그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정책과 또 어떤 결정 그리고 또 대선 운동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이런 공약들과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서 검증하는데 3회의 법정 토론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캠프의 그 실무진들에게 토론에 대한 법정 토론 이외의 토론에 대한 그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라도 토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만큼 당장 나서시길 바랍니다. 실무진에게 토론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또 토론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언론과 국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토론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후보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언제쯤 하게 될까요? 빠르면 뭐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토론 문제는 빨리 하루속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토론 안 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공격 받을 수 있습니다. 토론 못 하니까 피하는 거지
이 공격은요, 토론에 가서 약간의 실수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은 빨리 민주당 측과 협의를 해서 토론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토론을 하면 정말 이재명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아, 그렇게 안 되죠. 세상에 그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싸움이라는 건 없고요. 지난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말씀 가장 잘하시는 홍준표 의원과 또 정책을 가장 많이 하시는 유승민 후보하고 붙어서도 굉장히 호각지세를 보이고 결국은 자리를 거머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이기는 싸움이라는 건 없는데 그런데 왜 자꾸 이 토론을 거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도 들으면서 약간 섬찟한 게 대장동 개인 신상 관련 의혹 공인으로서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보면 토론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수사관으로서 취조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는 건지 해서요. 정말 정책 토론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여튼 저는 어느 쪽에 일방은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망 다닌다는 인상이 정말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토론 과정에서는 뭐 때로는 공방이 있으면 1점을 얻고 2점을 잃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1점을 얻을 수는 있는데 도망 다닌다는 이미지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함께 참여하는 사자 토론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뭐 몰리거나 못하거나 그런 평가받기는 어렵다. 정책 토론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선대위 해체 극약 처방으로 한 곱이 넘나 했더니 오늘은 또 이준석 대표, 당대표 거취 놓고 전면전 상황입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행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연초에도 받고 싶었는데 올라오신다고 했었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요즘 걱정을 많이 해서요. 아니 이게 저 때문에 아주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이준석 대표의 그 제안이 조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시죠. 그럼 뭐. 모든 게 제 부족함의 탓입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저 자신부터 바꾸의 노력으로 크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의 내부 혼선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중 어떤 형태든지 낼 예정입니다. 참석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대표가 당연히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고 대표가 많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오늘 모든 일정을 뒤에 취소하고 무제한 토론에도 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의 기회가 부족하다면 며칠에 걸쳐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통상적으로 대표가 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이번에 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모든 토론 과정을 공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의총 관련 상황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전 10시 반부터 의총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고 원내 수석 부대표가 직접 당대표 사퇴 결의안에 관한 논의를 하자라고 제기를 해서 토론이 거의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고 1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정회한 다음에 2시에 속개하는데 그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참석해서 발언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공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장기화 좀 늦어졌어요. 3시에 일단 개인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일단 당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개인은 해서 결의안 문구를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뭔가 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뭐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교체라는 큰 명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군하거나 포용하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3주간 계속되고 있는데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해서 해결해야지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해결하는 건 옳지가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대표의 거취 문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의원들은 모여가지고 당대표 사퇴해라라는 결의안을 지금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진짜 윤석열 후보의 뜻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와의 갈등은 윤석열 후보에겐 치명적입니다.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속히 서로 만나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전에 조수진 최고가 항명하는 상황에서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좀 괘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당무 우선권을 가진 대통령 후보의 명예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게 계속 따라주진 않잖아요. 오늘 당직 인선 같은 경우도 계속 본인의 주장과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밉겠죠. 그러더라도 대통령 후보잖아요. 당대표 한 명 포용하지 못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포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만나고 포용하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자꾸 외부에서 뭐 인터뷰를 하거나 다른 곳에 나가서 후보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고 국민의힘 선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라는 여론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용하시라라고 전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너무 우스운 것 같아요.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100명 가량 되죠. 다 모여서 당대표 하나를 어쩌질 못해갖고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와라 가라 하고 있고 당대표는 갈게요. 공개로 합시다. 라는 되게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개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저 100분이 당대표 한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꼴이 우스워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 위기가 윤석열 후보의 위기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기인된 게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귀에는 좀 거슬리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듣기엔 저것도 맞는 얘기네. 선대위를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그 측근들이 너무 가까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말들만 하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들, 듣는 여론이 이준석 대표를 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괘씸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아는데 사실 이 상황은요. 대선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분들의 생각은 이미 대선은 지나가서 6월에 있을 지방자치선거에서 이준석 표 개혁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을 지금 의원들하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의원들의 속심, 지방선거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림도 윤석열 후보가 좀 염두에 두고 이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자꾸 김성애 대변인께서 방송에서 또 지방선거에 이준석의 개혁공천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꾸 반발하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개혁공천 뭘 반발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의하면은요, 지방선거 공천자들 대부분 다 경선으로 뽑게 돼 있어요. 최소한의 자격 시험을 보겠다라는 거지 내 사람을 부산시장하고 내 사람을 서울시장 공천 주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와 지금 기싸움을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본말이 좀 전도되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가 계속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국민이 그만 바꾸라고 할 때까지 각고의 노력을 고쳐가지고 제가 바꾸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바꾸는 가장 큰 상징적인 모습은 이준석 대표를 손잡고 포용하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손잡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러면요,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들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용하는 것은 결국엔 윤석열 후보의 몫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라고 표현했죠. 네. 연습 문제를 몇 개 냈고 이걸 푸는 모습을 봐서 내가 합류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예정되지 않은 지하철역 인사 장면이 아까 나갔죠. 사실 저게 쉽지 않은데 겨울 아침에. 근데 이제 일부 연습 문제는 푼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오늘은 거의 전면전 상황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직은 감정을 푼 것 같지가 않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저렇게 내치는 모습,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한 유튜버로부터 상당히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혹시 윤석열 후보 측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하고 있고 본인을 몰아내려고 계속 의원들은 모여서 여러 가지 결의안도 만들고 성토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신뢰가 깨져서 그런 것 같아요. 권영세 사무총장이 윤석열 후보의 저 지하철역암 인사에 대해서 본인은 건의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해서 저렇게 나간 거다. 그러한 진정성은 좀 믿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조금 좀 예의가 없이 나는 뭐 관심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통령 후보한테 연수 문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 사소한 것들이 상당히 양측의 감정을 깊게 만드는 거다. 서로 지금 흥분하지 말고 감정을 좀 자제시켜서 좀 냉정하게 서로 그냥 당사자끼리 만나서 해결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은 그럼요. 후보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말씀 계속하고 계죠. 예, 지하철역 인사를 후보가 결단해서 해야 되는 지경이면 선거를 좀 어떻게 치르려고 하시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는 눈뜨람 뜨고 눈 감으람 감고 선대위가 가람 가고 서람 서고 내리람 내리고 타라면 타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고요. 김종인 총괄 이제 그만뒀지만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선대위는 선대위로 돌아가고 오히려 정책과 일정까지 후보 비서실에서 나누어서 혹은 뺏어가서 하는 형태였는데 그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앉아서 이제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데 또 역시 후보실에서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에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귀랫말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윤석열 후보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뭘 보고 투표할지 불안해지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목, 윤핵관 논란이 아직 진행형이에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네요. 이제 전을 붙여야 됩니다. 자신도 패싱당했다 이렇게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에 나갔을 적에 전혀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서 그 프로그램이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여론을 보면은 아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난 나간 것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 것도 몰랐고 그런 등등한 거를 갖다가 내가 지난 한 달 가까이 보면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후보도 몇 번 의논을 해봐요. 네, 그 족발집 영상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내가 3프로TV에 나간 이것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발언이고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저도 어떤 데인지 정확히 모르고 출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3인방, 이른바 윤핵관 이 문제가 해결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게 합리적인 결론입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소수의 측근들이 모여가지고 한 거는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얘기를 안 했지만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면 선대위에서 단적으로 왜 선대위가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 안 돌아갔는지 상징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있고 6개 분과의 총괄 선대 본부장이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야 모여서 같이 회의하자 그러면은 총괄 본부장들이 난 안 갈래. 대리 참석, 딴 사람 시키거나 이거 보고하려고 이거 보고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돼. 이런 식의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6개 분과의 총괄 선대 본부장이 총괄 선대 본부장도 있고요. 종합 선대 본부장도 있고요. 총괄 종합 선대 본부장도 있어가지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하고 누구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지 상당히 혼돈스러웠다. 그래서 선대위를 좀 본인 직할 체제로 좀 스마트하게 바꾸자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너무 부담스러워요. 당신 그냥 나가주세요.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대위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특정한 인맥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도 사고는 많이 터질 것 같다.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 발언 보면 윤핵관 3인방 영향력은 여전한 걸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함 없이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1월 2일 날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자택에 집거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참석한 분들이 장제원, 윤한홍, 권성동 의원 이 세 분과 상의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여의도 기자분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윤핵관들이 그냥 좌지우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우려와 걱정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라디오 인터뷰를 세밀하게 잘 들어보면요. 선대위를 새로 구성한 게 아닙니다. 후보 비서실의 권한을 선대위로 옮겨오려고 한 거예요. 사실 바뀐 거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체계를 슬림화한다. 별로 슬림화한 것도 없고 다만 후보 비서실로 나뉘어져 있던 정책과 일정. 내가 모르는 정책을 왜 후보가 말하지? 내가 모르는 일정을 왜 후보가 가고 있지? 이걸 총괄이 이런 의문을 갖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후보 비서실의 역할을 축소하고 선대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결정한 순간 해고당한 사람이 김종인 총괄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걸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후보 비서실 그리고 윤핵관뿐만 아니라 이분들 말고도 후보 비서실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만 논의를 하면 정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책까지도. 정책은 아무리 그래도 당에서 가져오기 마련인데 이런 정도면 저는 이 비서실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투표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청와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멀쩡히 앉아있는데 결정을 다른 단위에서 하고 있다? 이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2016년 진박 논란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것처럼 지금 윤핵관들이 청와대 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우려를 했던 것이 이런 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본인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거대책위원회는요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김종인, 이준석이라는 최신형 업그레이드된 내비게이션이 가장 최적의 길, 빠른 길, 지름길 그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을 갖다 버린 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운전하던 대로 그냥 갈래라고 할 거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지도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갈지 저는 상당히 걱정되고 지난 우리 여러 가지 선거를 보다 보면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참여한 선거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이겼어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인정을 안 하는지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선거는요.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체제 중심으로 해주세요. 다른 분들 다 이 분들에게 보고하고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좀 정치를 잘 경험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선대위라든지 이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좀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측근 자기가 말하기 좋은 사람들 몇 사람들끼리 모든 걸 결정하는 걸 선호해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측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김종인 총괄이 했던 연기만 좀 잘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네.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럼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표현을 기자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좀 잘못이지만 연기라는 단어는 저희가 선거 참모들이 항상 쓰는 단어예요. 저희가 일정 메시지 정책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서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꼭두각시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있고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수는 감독이 지시하고 훈련하는 대로 따라야죠. 그래야 인류 선수로 거듭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였지 연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너무 과민 반응 보일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맥락이 있으니까요. 서로 감정이 좋고 토론을 같이 하는 이런 와중이면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맥락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대통령 후보는 감독이고 구단주가 예를 들면 선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도 감독의 머리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김종인 총괄의 말은 사실은 이제 지금과 생각하면 굉장히 모골이 송연해지는 게 이 관계가 선거 때까지 유지가 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깨졌다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뽑은 것은 김종인의 대본이었는데 뽑고 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윤석열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빨리 깨져서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오롯이 보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전 장점으로 봅니다. 야당이 지금 어렵고 내부 수리 중인데 너무 분란을 조장하는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저희 여론조사 그래픽 준비해 놓은 거 있죠? 그걸 좀 올려주시죠. 흐름은 뭐 명확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크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큰 변화는 없는데
주목되는 건 윤석열 후보 그래프의 그 기울기, 그리고 안철수 후보 그래프도 좀 크게 움직이죠. 어제 출연했던 이태규 의원은 젖은 장작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안철수라는 젖은 장작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라는 흐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 15%의 벽을 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 50대 이상의 층의 장작이 얼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긴 잘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안철수 후보가 했던 정치를 봐왔고요. 그분이 10년 전에 비해서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정치 고관여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년 동안 안철수와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이 누구야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가 남겨놓은 사람이 없다는 것. 즉 컨텐츠에서의 승부는 모르겠으되 그가 하려는 정치에 동의한 세력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 세력이 없이 정치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CEO가 돼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할 수 있겠지만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산처럼, 바다처럼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의 지지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지지율의 상승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15%가 아마 벽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 15%가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면은요, 윤석열 후보가 자력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야당은 지금처럼 그냥 패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지율이 20%, 30%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3강 구도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두 자리 숫자만 나와도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랑 양자대결을 붙였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져요. 근데 이재명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양자대결 붙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기게 나와요. 이러면은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은 아 그래? 윤석열 후보로 안 되면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을 선수로 내세워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5% 이상 더 나올 수도 있다. 구도가 안철수 후보를 향후 60일간 가장 중요한 주연 배우로 키울 것이다 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단일화 논의에는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논의를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도 유리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제1야당의 후보로서 잘 되고 있는데 단일화 논의를 왜 합니까? 그 얘기 자체가 등을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 대선에 무조건 제가 이깁니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단일화 눈치를 본다? 그를 고유하게 지지하던 지지층이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작 그 두 주체 안철수, 윤석열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뭐 앞으로 한 달 안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애 대변인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본인들 자신들의 단일화 요구나 주장은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외부에서의 단일화 압력은 상당히 강해질 겁니다. 아마 외부에 뭐 단일화 추진 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생겨서 두 사람 빨리 단일화해라. 그래야 우리가 정권 교체할 수 있다. 그런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외부에서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서 후단협이라는 악몽이 있잖아요. 민주당 계열에는 진짜 악몽인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있죠. 윤석열 후보가 만약 지지율이 좀 더 하락을 해서 앞에 일자를 그려서 도저히 윤석열 후보로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에 있는 의원들부터 슬슬 움직일 거예요. 단일화해야 된다.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후보 교체해야 된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그냥 선거운동 안 해도 야당의 분열과 단일화 협상 때문에 그냥 알아서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은 20% 선이 붕괴되느냐. 그렇죠.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일자가 중요해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의 실점이 자기 득점을 만드는 판은 아니라서요. 이재명 후보는 본인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요. 전 윤석열 후보의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 25%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들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20%, 25%. 안철수 후보는 15%. 오늘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왔네요. 앞으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교수, 김성회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